모든 감정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왜 날까? 먼저 몇 장의 사진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끼리 추월 경쟁을 벌이다가 한 운전자가 홧김에 차를 급조등해서 다른 차 앞에 급중을 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나고 이 때문에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한 형제가 홧김에 집에다가 방화를 해서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음번 사진은 그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부부싸움 끝에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화가 치민 남편이 경비행기를 몰고 자택에 도진해서 집이 크게 망가진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그 화는 그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화났던 일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마 상대로부터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꼈을 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상대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왜 화가 날까? 우리 머릿속 한가운데, 두뇌 한가운데는 생존을 책임지는 그 아미그달라라는 작은 그 두뇌가 있는데요. 이 두뇌는 일명 5살짜리 꼬마, 5세 꼬마로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감정이 5살까지만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5살짜리 꼬마가 내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류해서 빨간 불을 켜게 됩니다. 빨간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하 수체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온몸에 혈관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에 미치면은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죠. 예, 이제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피를 막 뿜어내게 되겠죠. 이게 온몸으로 뿜어내게 되는데 이 피가 온몸에 혈관을 타고 뿜어져 나가는데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에 이제 피가 막 뿜어져 나가면은 이제 힘을 힘이 솟구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난 사람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평소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가 근육에 몰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이 또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쾌감 호르몬인 이 도파민입니다. 화를 이렇게 분출시킬 때는 속이 후련하죠. 여러분이 화가 났다가 막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화를 막 터뜨리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얘라 내친 김에 다 쏴질러 버리겠다 하고서 막 그냥 뿜어내면은 이 속이 후련합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을 몰라요.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가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겁이 없기 때문에 뭐 물건을 막 아끼던 물건도 막 때려 부시고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근육에는 힘이 솟고 그 이제 아픈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도 하고 홧김에 그다음에 이제 살인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폭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점심을 먹고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천천히 그 우체국 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쪽에서 한 여직원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여직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손을 흔들었는데 이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분명히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 분명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당황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는데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참 괘씸하다.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솟아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조금 사귀었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 주변을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여직원이 앉아 있어요. 그 여직원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죠. 왜냐면은 화를 제공한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겨서 화가 나는데 화를 꾹 참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다시 마주치면 그 순간에 화가 더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직원을 보고 이제 조용히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괘씸한 생각이 또 들어서 근데 왜 아까는 모른 척 했어? 그랬더니 아까는 제가 안과에 가던 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여직원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평소에는 안경을 안 끼고 컨택 렌즈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알아차렸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여직원이 그 컨택 렌즈를 끼다가 염증이 생겨서 아마도 치료를 받으러 갔었던가 보구나. 근데 이렇게 원인을 아는 순간 화가 싹 사라지죠. 예. 순식간에 사라지죠. 모든 화가 그렇습니다.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없으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화. 지속적으로 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주로. 직장에서도 그렇죠. 네. 예. 직장 상사랑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직장 상사가 저를 혼내는 일이 있어도 저는 이제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계속 마주쳐야 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렇죠. 이제 직장 상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배우자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는 뭐 주말에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안 보고. 근데 집에서는 그 배우자는 늘 마주치죠. 아침에도 마주치고, 잘 때도 마주치고, 또 밤에도 마주치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한 그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그 친정 어머니가 그 희수연 77세 그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저 어머니가 희수연을 맞았는데 한 50만 원쯤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일거에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장모님한테 50만 원 보내드려야 되냐. 처남이 있는데. 그게 몹시 화가 나죠, 아내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달이 지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50만 원을 선뜻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엄청나게 열이 받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화를 제공한 사람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마주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참았던 화가 이제 자극을 받으니까 더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화를 더 꾹꾹 눌러놓게 되죠. 꾹꾹 눌러놓으면은 더 거세게 일어나요. 그러면 더 세게 억눌러야 돼요. 그럼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꾹 참았던 화를 터뜨려야 이게 시원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의 원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사라진다. 자, 남편이 이기적이다. 자기 것만, 자기 어머니만 챙긴다. 내 어머니는 안 챙긴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나는 무시당했다. 남편은 이기적이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들어있나?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남편은 이기적이다. 나를 무시한다. 이 원인이 되는 생각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죠. 예,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원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화는 한꺼풀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이렇게 해서 누그러지더라도 남편을 또 만나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또 열받죠. 그런데
그럼 남편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남편, 화를 제공한 남편을 내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러면 남편은 어디에 들어있냐? 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남편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남편이 떠올라요. 남편이 이기적으로 대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 돈 50만 원을 딱 주고 자기 어머니한테는,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는 50만 원 달라니까 싫다.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죠. 네. 그 이미지가 딱 그 생각에 배어 있는 거예요. 네. 함께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그 장면도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남편도 역시 내 마음속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되죠. 화를 일으킨 원인 두 가지가 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생각도 내 마음속에 있고 남편이란 작자의 그 이미지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이렇게 되면 화가 이제 많이 누러지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밥을 먹을 때 남편과 마주하고 밥을 먹으면 또 화가 치밀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현재의 장면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현재의 장면이 진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저 100m 상공에서 내려다보세요. 1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은 거기 나도 있고 남편도 있고 밥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100m 상공에서 보면 100m 상공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는 건 누굽니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네. 내 마음이 1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더 높이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요. 저 10,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더 티끌만하게 보이겠죠? 네. 그럼 화가 더 줄어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시간상으로도 10년 뒤의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10년 뒤의 시점에서 이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던 이 남편이 앉아서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이 장면, 이걸 한번 그 10년 뒤, 20년 뒤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그 장면 속에 나도 들어있고 남편도 들어있고 그럼 이 모든 게 현재의 순간에는 생생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저 거리를 멀리서 보거나 시간상 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화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번 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 모든 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남성이 길을 걷는데 두 여자가 뒤에서 따라오다가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남자 키가 너무 작다 정말.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자기들한테 무슨 말을 건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비웃는 말을 하나? 화가 치밉니다.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난 원인이 되는 생각이 뭔가? 모든 것은 반드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속의 생각으로. 원인이 되는 생각이 뭔가? 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생각과 함께 그 이미지도 같이 떠올라요. 두 여자가 내 뒤에서 키득거리는 그 장면도 같이 떠올라요. 그 두 여자가 키득거리는 그 장면, 그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야. 저 여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그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저 여자들이 나를 보고 정말 키 작다, 그지 하고 키득거리는 그 모습도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되는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죠. 네. 그럼 화의 원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화를 남한테 돌리지 않게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 남을 탓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사라진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나한테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이 상대 남한테 화를 돌리지 않게 된다. 말이죠. 이번에는 그 백화점 매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한 백화점 매장에서 어느 날 여성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손에 그 유아용 신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반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잘 살펴보니까 반품 기간도 이미 경과를 했고 또 많이 신었던 신발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반품 규정을 설명해 주면서 이럴 경우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는 이 가죽 제품이 불량이다. 이건 불량품이다. 이 돈 가치를 못 한다. 난 불량품을 신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막 막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막 자기가 들고 있던 뭐 물건도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럴 경우에 무지무지 화가 나죠. 왜?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니까. 나는 공격을 당한다. 나는 공격을 당하고 있고 상대는 나를 공격한다. 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생각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동시에 저 남성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그 이미지도 같이 들어있죠. 네. 예, 생각만 딱 떨어져가지고 생각은 따로 있고 이미지는 안 들어있고 이런 게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 그 이미지, 일어난 이미지가 같이 떠올라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 상황이 벌어진 그 장면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도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저 말씀드렸죠. 저 100m 상에서 쫙 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10년 뒤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또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그 화가 나지 않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습니까?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말고도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근원적인 이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은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철석같이 믿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현실은 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주 축소돼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축소된 이미지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두뇌에 증폭이 돼서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커다랗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저게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겠죠. 아까 이제 100m, 1000m 상가에서 쫙 내려다보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10년 뒤, 20년 뒤, 그럼 100년 뒤 내 몸이 죽은 뒤에 되돌아봐도 역시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시야를 좁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밖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 그 엄마 이야기인데요. 그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기 이제 저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생생하게 아실 텐데요. 그렇게 힘이 드니까 남편이 귀가하면 이제 털어놓습니다. 너무 힘들다.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싸우고 정신없다. 이거 매일 이러니까 나도 쉴 틈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귀가해서 남편은 또 남편대로 나도 직장 생활해서 힘들다. 나라고 편히 쉬는 줄 아냐. 근데 집에 와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런 소리, 피곤한 소리 하면 나도 더 짜증난다. 그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화가 나죠. 예. 그런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을 촉발시키는 그 5살짜리 꼬마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두뇌 속에. 감정인 아이가 다 5살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는 안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어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이해해줘. 나 좀 알아줘. 인정해줘. 사랑해줘. 이런 얘기인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이제 나도 힘들어. 그러잖아요. 나도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존을 책임진 두뇌, 이 아미그달라 5살짜리 꼬마는 오직 나만 알아요. 나의 생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생존하든 말든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나부터 생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야를 넓혀서 보지 않으면은 그 진정한 사랑을 베푸지를 못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 두 사람이 만날 때도, 남녀 만날 때도 똑같은 이치로 만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덜 볼 것인가. 이 경제력은 어떻고, 그 다음에 가족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장래는 어떻고, 이런 걸 다 따져봅니다. 그 남편도 마찬가지, 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자식들이 또 잘 되니까, 남자는 주로 이제 예쁜 여자를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예쁜 여자를 구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자식들이, 예쁜 배우자를 만나야 자식들을 낳아도 또 예쁘면 또 사회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여자는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또 자식들이 고생을 안 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생존과 관련된 그 관심사들을 따져가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 생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또 남편은 아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존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게 된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을 못 느끼면 아내는 내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거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도 그럴 바에는 나도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지금 좀 늦긴 늦었지만. 그래서 이 감정의 근원적인 원인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못 받느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같이 사는 거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은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떨어져 버리는 거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근원적인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겉보기에는 어른이지만은 마음속에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틀림없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인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남자는 인정을 해줘야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예.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해주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을 안 해주면은 나는 사랑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여자는 말 그대로 사랑을 해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권력을 잡아야
높은 위치에 올라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보기에는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지만 사실은 5살짜리 꼬마가 마음속에 있는 5살짜리 꼬마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이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한테 갖다 바쳐야 아내가 이제 능력을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속으로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아내한테 사랑받는구나. 기분 좋다. 그래서 더 신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그건 90살 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느끼면은 그 화가 나요. 예, 그래서 그 일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만 딱 90살 된 할머니가 딱 빼놓고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문을 딱 열어보고서 이것들이 나만 쏙 빼놓고서 식사를 안 해? 그럼 삐지죠? 네. 똑같습니다. 5살짜리 아이도 자기만 빼놓고 밥을 먹으면 화가 나죠. 예. 그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 모든 감정의 뿌리는 5살짜리 이 꼬마다. 화의 뿌리도 5살짜리 꼬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만사 형통입니다. 근데 이 화를 받아들이려면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제 화가 막 치밀잖아요. 아까 이제 화가 치밀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를 막 뿜어내고 그러면 혈관이 팽창하고 눈이 충혈되고 막 그 힘이 솟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누가 때려도 안 아프고 막 겁도 없어지고 그래서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까 그 경비행기를 몰고 자기 자택에 이렇게 돌진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 사람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을 모아서 산 집이고 또 경비행인데 그거를 홧김에 그냥 돌진을 해버려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게 분비가 되면 이 겁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가 이게 치밀 때는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화를 이렇게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쉽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왜 쉽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면은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으로 어떻게 화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퍼져나가는 그 반응만 이 몸이 느끼는 거지 화 자체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3, 4m 밖의 공간, 3, 4m 밖의 공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 3, 4m 밖의 공간도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끝없이 넓어져요. 아까 왜 10,0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고 10년 뒤, 20년 뒤의 시점에서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 마음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어요. 억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10,000년 뒤의 시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뒤 내 묘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100만 년 뒤의 시점에서.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물질이라는 몸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경계선을 쳐놓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몸이라는 물질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선을 딱 쳐놓고 나는 피부까지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머리 두개골 이 속까지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체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이 3, 4m 밖의 이 공간에서 화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 이 공간에서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그 화가
이게 물결 치는 거를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받아들일 때 누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받아들여야죠. 예. 마음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화가 이렇게 이 물결 치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몸으로는 이 어떤 감정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단단한 물질인데 어떻게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마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화를 받아들인다 하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예. 혹시 그 화가 제 마음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예. 제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실용적인 질문 하셨습니다. 자, 이제 화가 그러니까 치밀어 오를 때 이제 공간을 넓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화를 가둬놓게 되는데 내 마음의 공간이 예를 들어서 3m, 4m, 5m까지 넓어졌다. 그 다음에 방 안 크기만큼 넓어졌다. 그 다음에 건물 크기만큼 넓어졌다. 서울 시내만큼 넓어졌다. 또 한국만큼 넓어졌다. 지구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계속 공간을 넓혀나가면은 화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넓혀가면서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화가 치밀 때 가장 먼저 이제 화의 원인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떠 있는가 하고 머릿속의 공간을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머릿속의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공간에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마음의 공간을 방 한 크기만큼 한번 넓혀볼까 하고서 이렇게 넓혀보세요. 그러면 공간이 확 넓어지면은 이 화를 관찰하기가 더 쉬워지죠.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 이 화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넓은 공간에서. 그 다음에 더 넓혀서, 그래서 이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선생님 우리나라만큼 넓어졌다. 그러면 이 넓은 공간 속에서 화라는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일의 경우에 화의 원인이 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가, 떠오르는 생각을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은 전혀 지장을 안 받죠. 왜냐하면 그 공간 속에서 생각도 떠 있고, 감정도 떠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은 그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화의 영향을 안 받죠. 그죠? 아주 쉽죠. 그거는 조금 연습만 하면, 조금만 연습하면은 모든 감정에서 아주 자유롭게 돼요. 그게 바로 명상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제 누가 만일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 살쪘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예. 네가 본데 남이 살쪘건 말건 무슨 코멘트를 하냐. 근데 나는 살찌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빼빼만한 사람들. 빼빼만한 사람들은 너 살쪘구나라는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겠죠, 오히려. 네. 나는 빼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살쪘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설사 살이 쪘다 하더라도 나는 살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누가 지나가면서 너 살쪘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사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거부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쪘다는 말에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싫다고 분류해서 꽉 억눌러 놨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찐 거 싫어 하고 이렇게 억눌러 놨죠. 억눌러 놓는 이유는 내가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는 살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생각을 꽉 억눌러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억눌러 놓은 생각을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들키니까. 창피하다고 내가 억눌러 놓은 생각을 들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그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첩경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화가 났을 때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내 안을. 예. 근데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말 자체가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것도 이제 같은 이치입니다. 내 안이라는 거는, 나라는 것은 이제 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마음 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몸 속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가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모든 게 다 비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뱃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는 모든 게 다 비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데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비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만미터 상고에서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마음속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기 10년 뒤의 시점에서, 20년 뒤의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장면을 20년 뒤의 시점을 이렇게 쫙 되돌아보면은 마치 그 흑백 사진처럼 마음속의 이미지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갔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면은 다 이미지로 남아있죠.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남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미지인데 현재의 순간에만 이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생생한 현실로 보이는 겁니다.